옛날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김쇠돌이라는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쇠돌의 부모님은 어린 쇠돌이가 철들기도 전에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쇠돌이를 불쌍히 여겨 정성껏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그를 키워주었지요. 가난한 집 아이가 일찍 철든다는 옛말처럼 쇠돌은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도 훨씬 일찍 세상을 알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아직 뛰어노는 나이였음에도 쇠돌은 이미 마을 어른들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아갈 방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대장장이에게는 쇠를 다루는 솜씨를 배웠고, 목수에게는 나무를 깎는 법을, 어부에게서는 물고기 잡는 요령을 두루 익혔습니다. 쇠돌은 마을 사람들이 베풀어준 넉넉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더욱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세월이 훌쩍 흘러 쇠돌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여러 가지 솜씨를 익힌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외모가 뛰어나게 잘나지는 못하였으나 성품이 곧고 마음씨가 착했으며 품삯도 제법 모을 수 있어서 장가들기에는 나무랄 데 없다는 평판이 돌았습니다. 마을의 중매쟁이 할멈은 쇠돌이의 혼처를 열심히 알아보러 다니며 이리 말하였습니다. 쇠돌아, 너처럼 착한 총각을 어찌 홀로 두겠느냐. 조금만 더 참거라. 고운 각시 하나 구해다 줄 테니.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 쇠돌이가 늘 그랬듯이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커다란 나무 광주리 하나가 물살을 따라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광주리 속에서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쇠돌은 깜짝 놀라 급히 작은 배를 저어 그 광주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광주리 안을 들여다보니 갓 1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 아기가 추위에 떨면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감싸 안은 포대기는 고운 비단으로 만든 귀한 옷이었습니다. 분명 귀한 양반댁의 아이임이 틀림없는데 어찌하여 이 깊은 산골 물길에 떠내려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심하게 울부짖으니 쇠돌은 바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기를 따스히 감싸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갓 아이를 낳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젖동량을 하려는 생각이었지요. 쇠돌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아기에게 젖을 먹여 주었답니다. 젖을 실컷 먹은 아기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쇠돌이를 향해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쇠돌의 고생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핏줄을 보내준 귀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 잔치처럼 퍼지자 많은 사람이 구경 삼아 몰려왔습니다. 저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렸지요. 이 근방 양반댁에서 아이를 잃었다는 소문은 없었는데 아마도 친부모가 이미 없는 게 아닐까? 쇠돌아, 이 아이를 가까운 절에 맡겨라. 그러면 중이라도 돼서 밥은 굶지 않겠지. 하지만 쇠돌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일을 어떻게 제가 정하겠습니까? 중이 될지 말지는 이 아이가 다 커서 제 스스로 정할 일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동생처럼 아끼고 키워내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쇠돌이를 다시금 말렸습니다. 쇠돌아, 부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거라. 아이 하나 제대로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지 내가 아느냐? 그러나 쇠돌은 그 뜻을 굳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쇠돌에게는 피부치가 아무도 없었기에 한평생 따뜻한 식구를 얻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인연을 차마 놓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굳게 정해졌습니다. 결국은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이 뜻을 꺾지 못하고
쇠돌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쇠돌은 아기에게 김영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평소 쇠돌은 작은 밭을 일구고 틈나는 대로 강에서 고기를 잡아 넉넉한 살림을 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를 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린 영수는 웬일인지 몸이 약해 자주 앓았고 쇠돌은 그때마다 귀한 약값과 의원을 모시는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이웃에게 곡식을 빌려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딱한 형편이 되니 전에 쇠돌에게 호감을 보이던 이웃마을 처녀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찌 시집 오자마자 남의 아이까지 키우며 고생스러운 살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중매쟁이 할머은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며 쇠돌에게 말했습니다. 쇠돌아, 네가 너무 급하게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한 것 같구나. 그러나 쇠돌은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와 함께하는 살림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기는 했으나 집에 돌아와 환하게 웃는 영수의 얼굴을 보면 그간의 모든 힘듦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수가 12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수는 몸도 튼튼하고 마음씨가 착하며 영특한 아이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나이에 비하여 어찌나 영리한지 혼자서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몰아 산에 올라가 풀을 뜯게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두 식구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니 마침내 살림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매쟁이 할멈이 기쁜 얼굴로 쇠돌을 찾아왔습니다. 쇠돌아, 참으로 좋은 소식이 있단다. 이웃 마을에 마음씨 고운 처자가 있는데 내게 꼭 소개해주고 싶구나. 그 처녀의 이름은 정순이었습니다. 이제 막 18살이 된 고운 처녀였으나 딱하고 가여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혼자 키웠는데 바로 어제 그 아버지마저 그만 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정순이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어서 마을에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누구든지 저희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과 혼인하겠습니다. 쇠돌은 중매쟁이 할멈의 말을 듣고 잠시 동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30이 다 된 자신이 겨우 18인 어여쁜 정순이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미 30이 다 되었는데 정순 낭자는 겨우 18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매쟁이 할멈이 손을 저으며 쇠돌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라. 정순이가 이미 말하기를 겉모습이나 나이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앞으로 밥 굶지 않게 해주며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면 된다고 했다. 쇠돌은 이 말에 크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인을 할 귀한 기회를 얻었기에 그는 집에서 기르던 돼지들을 팔아 정순이 아버지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 돼지들은 내내 영수가 아끼며 돌보고 있었기에 먼저 영수와 의논해야 했습니다. 영수는 영리하고 눈썰미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형님이 자신 때문에 혼인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쇠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어서 돼지들을 파시고 혼인을 하십시오. 저는 두 손 들어 찬성합니다. 영수는 기쁘게 웃으며 혼쾌히 돼지 파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곧바로 쇠돌은 돈을 마련해서 중매쟁이 할멈과 함께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쇠돌은 정순이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상중기간이 모두 끝나자 정순이는 약속한 대로 쇠돌과 함께 쇠돌이네 마을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쇠돌이를 부러워했습니다. 쇠돌이가 정말 복이 많구나. 결국 정순이처럼 곱고 착한 아낙네를 얻었네. 쇠돌 역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쇠돌이는 정순이를 매우 귀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힘든 집안일은 모두 자신과 영수가 맡았고 정순이에게는 가벼운 살림만 부탁했습니다. 정순이도 새로운 살림을 솜씨 좋게 꾸려나갔습니다. 집안을 늘 깔끔하게 정리하고 두 식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강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없다고 나라에서 정한 기간이었지요.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벌이를 하던 쇠돌은 막막해졌습니다. 정순이와 혼인했으니 한 식구만큼의 돈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쇠돌은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다른 고을로 일을 하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쇠돌은 영수에게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영수야, 너도 이제 제법 다 큰 아이가 되었다. 내가 없는 동안 집안에 힘이 드는 일들은 네가 맡아야 한다. 내 형수님은 약한 여인이니 너무 힘든 일은 시키지 말아라. 영수는 가슴에 손을 얹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조금도 걱정 마십시오. 모든 일은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쇠돌은 영수의 믿음직한 모습에 마음 깊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이에게도 이것저것 몇 마디 당부를 하고는 등에 보따리를 메고 집을 떠났습니다. 쇠돌은 다른 고을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일을 재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했고 성격도 순박하고 정직했으며 게다가 술에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쇠돌을 고용했던 김대감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김대감은 쇠돌에게 오랫동안 일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품삯도 후하게 주고 한 달에 이틀씩은 집에 다녀올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쇠돌은 바로 김대감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게 된 쇠돌은 매우 기뻤습니다. 전에 고기를 잡아서 벌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벌이였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쇠돌은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며 돈을 아꼈습니다. 한 달에 이틀씩 집에 돌아갈 때마다 모은 돈을 정순이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도 돼요. 너무 아끼지 마시오. 정순이는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설날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순이는 점점 더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천을 사고 비싼 연지곤지도 사서 단장을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가을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쇠돌 없이 집안을 돌봐야 하는 영수도 매우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돼지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돼지들을 우리로 몰고 와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배추밭을 지키러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돼지 한 마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겨우 그 돼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했습니다. 정순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빨리 배추밭으로 가지 않으면 배추를 모두 도둑 맞을 것이다. 영수는 감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돼지들을 우리에 넣고 곧바로 밭으로 가겠습니다. 영수는 떡 2개를 챙겨서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배추밭에 도착해서야 책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글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을 돌보는 동안에 틈틈이 마을 서당에 몰래 가서 훈장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훈장님은 영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책 한 권을 선물해주며 틈틈이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배추밭을 지킬 때마다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필 책을 놓고 온 것입니다. 한참 동안 책 없이 배추밭을 지키고 있던 영수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심심함을 느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럴 바에야 집에 가서 책을 가져와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온 집안이 깜깜했습니다.
대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평소 영수가 배추밭으로 가면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형수님인 정순이가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순이를 깨울까봐 걱정되어 조용히 대나무 장대로 담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수가 담을 넘어 뒷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사람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정순이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영수는 매우 의아했습니다. 형님은 열흘 후에나 돌아올 예정인데 대체 형수님은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아까 돼지를 몰고 돌아왔을 때 정순이가 평소와 다르게 매우 곱게 단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수의 마음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정순이가 쇠돌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됐습니다. 영수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정순이의 방 가까이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 정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됩니까? 저는 나리와 떳떳하게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매일 고기도 먹고 큰 기와집에서 살며 하인들의 시중도 받고 싶습니다. 이어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거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떳떳하게 함께 살려면 일단 너의 서방인 쇠돌이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정순이가 은밀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일을 어떻게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건 정말 지겨워요. 사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게 다 생각이 있다. 혹시 들키더라도 쇠돌의 동생은 고작 12살 어린 아이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게다가 나에게는 뒤를 봐줄 든든한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저는 나리만 믿겠어요. 영수는 이 끔찍한 대화를 듣고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형수님과 낯선 사내가 사랑하는 형님을 해치려는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너무나 놀라고 무서운 나머지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빗자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사내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들켰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몸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낯선 사내가 뛰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담을 넘을 시간이 없어 재빨리 돼지우리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평소 영수를 잘 따르던 돼지들은 그의 냄새를 알아보고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수가 무서워하는 것을 느끼고는 그를 둘러싸며 감싸주었습니다. 사내는 방에서 나와 마당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지붕 위에서 고양이가 울어서 남자는 고양이 소리였다고 여기게 되었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돼지우리에서 한참을 숨어 있다가 완전히 새벽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나왔습니다. 배추밭으로 돌아온 영수는 당장이라도 쇠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혹시 쇠돌이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자칫 형제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수가 알리러 간 사이에 그 사내는 이미 도망쳐 버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영수는 밤새 고민한 끝에 먼저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평소처럼 낮에는 돼지를 돌보고 밤에는 배추밭을 지켰습니다. 며칠을 지켜본 결과 영수는 한 가지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돼지를 몰고 돌아올 때 정순이가 곱게 단장을 하고 있으면 그날 밤 반드시 그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이웃에게 부탁하여 쇠돌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돌아오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오지 말고 마을의 가장 높은 어르신인 최 노인의 집으로 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행동하여 정순이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돼지를 몰고 돌아와 보니 정순이가 평소보다 곱게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 사내가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수는 떡 2개를 들고 배추밭으로 향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 노인의 집으로 가서 미리 연락을 받고 온 쇠돌과 만났습니다. 영수와 쇠돌, 최 노인은 정순이와 함께 있는 낯선 사내를 어떻게 잡을지 의논했습니다. 영수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문은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대나무 장대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정순이의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니 과연 2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대문으로 가서 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몹시 분노에 찬 쇠돌과 최노인,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든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쇠돌은 안방의 방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이부자리 위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당황하고 있는 정순이와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2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최 노인이 등불을 비춰보더니 사내를 알아보고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자는 장터에서 연지를 파는 강서방이 아니냐? 강서방은 아주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강서방이다. 고을 원님의 처남이기도 하지. 너희들이 함부로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 말이다. 얼른 이 밧줄을 풀지 못할까. 정순이도 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를 당장 놓아주십시오. 쇠돌은 정순이의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부인, 내가 그동안 부인을 얼마나 소중히 대했는지 생각해 보시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소? 정순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나리를 따라가면 매일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큰 기와집에서 살며 하인들의 시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따라서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다 줘도 서방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쇠돌은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굶지 않고 살 수만 있어도 된다고 했던 그 정순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쇠돌은 간신히 화난 마음을 다잡고 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내가 원님의 처남이라고는 하지만 관아에 데려가서 꼭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새로 오신 고을 원님은 마음이 바르고 공평한 분이라고 들었으니 믿는 수밖에 없지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게나. 이것은 내 집안의 일이니 네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은 꽁꽁 묶인 정순이와 강서방을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강서방은 계속해서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면 원님께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푸른 관복을 입은 원님이 쇠돌의 사연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서방은 원님 앞에 끌려온 신세인데도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는 쇠돌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들먹거리며 떠들었습니다. 이것들아, 내가 여기 원님의 처남인 줄 알면서도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이리 끌고 왔느냐. 어서 원님께 사죄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너희 모두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원님은 이 말을 듣자 강서방의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던 아내의 먼 처남임을 바로 짐작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제 친척의 죄를 엄히 다스려야 백성들에게 공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 원님은 더욱 크게 노했습니다. 원님은 푸른 관복 소매를 거두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네가 법도도 모르고 이 공적인 자리에서 떠들어대느냐. 정말 주제도 모르고 지저대는구나.
정순이는 원님이 강서방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해서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원님, 강서방은 정말로 원님의 처남이 맞습니다. 원님께서 처남을 벌하시면 집안에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정순이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님의 눈에 그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님은 영수를 보자마자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원님은 서둘러 계단 아래로 내려가 영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닮았구나. 원님이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이 집의 아들이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원님의 질문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님은 마치 영수가 쇠돌의 친동생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차마 숨길 수 없어서 자신이 강에서 나무 광주리에 담겨 떠내려오는 것을 쇠돌이 구해 키워줬다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원님은 영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 오른쪽 엉덩이에 혹시 무슨 표시가 있지 않느냐? 영수와 쇠돌은 이번에도 크게 놀랐습니다. 영수에게 정말로 표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쇠돌과 영수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영수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영이라는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원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자마마, 소인이 세자마마를 뵙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영수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원님이 일어나서 영수의 놀라운 사연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영대군 마마께서 나라 경계를 지키러 멀리 나가 계실 때였습니다. 대군 마마의 부인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궁궐에 나쁜 꾀를 부리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대군 마마의 부인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갓 태어난 아기까지 해치려 하였지요. 그때 전 목숨을 걸고 아기를 구해냈습니다. 나쁜 자들이 강까지 쫓아오자 바로 아기를 나무 광주리에 담았답니다. 그리고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오른쪽 엉덩이에 영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후 아기를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 후 적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도망쳤지요. 나중에 다시 강으로 돌아와 찾아보았으나 아기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대군 마마께서 돌아오신 후 저에게 반드시 세자를 찾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 고을 저 고을을 돌아다니며 원님 행세를 했습니다. 원님은 벅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기 때의 세자마마와 꼭 닮은 얼굴에 영이라는 글자까지 확인하고는 마침내 세자마마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영수가 영대군 마마의 아들인 세자마마라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서방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제 아무리 원님의 처남이라고 해도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순이는 급히 쇠돌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모든 것은 이 못된 강서방이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전 억울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쇠돌은 더 이상 정순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님에게 나라의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나라의 법에 따라 벌을 받았습니다. 나쁜 관계를 맺는 것도 모자라 쇠돌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운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은 이후 20여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영대군은 자신의 아들을 구한 것도 모자라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쇠돌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많은 상금은 물론이고 쇠돌을 궁궐에 살게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쇠돌은 공손하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세자마마를 정성으로 키운 것은 형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형제의 정을 어떻게 돈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상금은 거두어 주십시오. 또한 제가 있을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직접 땀 흘려 번 돈으로 지은 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군마마의 은혜는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영대군은 쇠돌의 겸손한 말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쇠돌은 마침내 고생을 끝내고 평범하고 행복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자마마가 된 영수도 쇠돌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쇠돌은 영수의 든든한 도움을 받아 훌륭한 집과 너른 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비단결 같은 여인을 맞이해 혼인했습니다. 새 부인은 쇠돌을 진심으로 아끼고 집을 보살폈습니다. 영수는 본래의 신분을 되찾아 세자가 되었고 부족함 없이 글 공부를 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진짜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진짜 같은 정을 나눴던 쇠돌과 영수 형제는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쇠돌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착한 마음으로 영수를 친동생처럼 보살폈듯이 남에게 베푼 따뜻한 정은 반드시 강물을 따라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도 정직한 마음과 베푸는 정이 가장 귀한 복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